올해 들어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렸는데요. 자, 이 10차 공산당 대회 이후 각종 부양책 수단으로 써온 이 특별 채권까지 포함할 경우에 중국의 실질 국가 채무 비율이 340%에 달해 IMF의 기준치를 무려 5배 이상 상회한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잠시 후에는 중국이 특별 채권 발행을 통한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하죠. 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국 증시 얘기부터 해보면요. 노랜딩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는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또 나오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가을 랠리 그리고 중국보다는 미국 주식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려 왔는데요. 예. 예측이 계속해서 되니까 이 문제를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좋죠? 각종 칭송들이 다시 많이 나오죠. 예. 소프트 랜딩이라든가 골디락스라든가 또 노랜딩이라든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전해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용어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은 특별히 오늘 김천 PD랑 같이 3대 지수를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렇죠. 다우존스가 0.8% 정도 올랐고 나머지는 어제 그 충격을 받았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오르는 이런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끌어올렸다. 그러면 다우존스는 경기에 민감지입니다. 예. 민감지 차원에서 내일 그 미국의 GDP 기여도에 약 한 70% 육박하는 소매 판매와 관련된 그렇죠. 지수가 발표죠. 지금 예상은 8월보다 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이 월별 통계이기 때문에 전월배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8월에는 0.1%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는 지금은 9월 달에는 0.3%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 수치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9월 달이니까 예. 3분기 그 성장률이 이달 말에 발표하는데요. 한 3% 정도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것이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이 통화해 보니까 이 예. 내용입니다. 0.8% 정도 오히려 좀 크게 나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자막이 돌아가게 됐습니다는 전 자막에서 보면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0.8% 증가했다. 소매 판매가. 예. 그러면 3분기 성장률이 지금 3%에서 경우에 따라서 한 3.2%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 중에서 사실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3분기에는 금융주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모건 스탠리 얘가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는 계기로 역시 금융주가 끌어올리고 국내에서도 금융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 대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서프라이즈 장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매크로 사이드와 마이크로 사이드의 트윈 서프라이즈 장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가 매크로 사이드에서 글로벌 서프라이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3분기 성장률이 지금 당초 한 2.4, 2.5. 예. 애틀랜타 GDP 내외가 자꾸 바뀌긴 하지만 한 2%대까지 본 적도 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 최대 1%포인트 이상의 그로스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는 상태이고 마이크로 사이드 측면에서는 지금 3분기 실적들이 S&P 구성 항목 기준으로 본다면 예상치 대비해서 5%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도 펀더멘탈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미국 것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통화 가치는 이렇게 마스 요인, 통화 정책 요인과 그 다음에 머큐리, 펀더멘탈 보면 펀더멘탈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미컷에서 정책 요인을 감안한다면 달러 가치가 약세를 되겠습니다는 펀더멘탈이 워낙 좋고 이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3개월 수치를 보면 지금 조금 떨어진 거로 나오고 예. 있습니다는 지난 그 8월 초 이후로 보면 10주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달러 환율이 1360원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최근에 미국 증시의 강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본요. 자, 중국이 이제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한 부동산 대책을 곧 있으면 발표를 하죠. 근데 이게 9.24 대책 이후에 벌써 뭐 한 달 사이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번이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자, 벌써 네 번째 대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그 김 대표께서, 여론들에 있는 김 대표께서 예. 9.24 대책을 중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는 사실 그 이후에 두 차례 재정과 관련된 정책이 더 발표되고 예. 잠시 후에는 부동산 관련된 대책을 발표합니다.
불과 구의사 대책이 발표한 이후에 20일 만에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본다면 사실 4차례가 되는 거죠. 그 내용에 변화된 사항들 좀 예. 보겠습니다. 구의사 대책은 주로 증시부양책, 금융 완화를 대상으로 해서 금융수장 3명이 전부 참여하는 증시대책을 발표했죠. 그 다음에 10월 8일과 12일은 같은 맥락입니다는 재정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정책이면 국채 발행 규모가 나야 되는데 안 나오기 예.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것은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 그래서 4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자, 이번에도 최고 책임자가 다시 이게 참여합니다. 예. 우리가 금융 사이드에서는 금융수장들, 황금성까지 참여했죠. 재정 사이드는 재무 관련된 최고 책임자 장관도 10월 8일 날, 10월 10일 날 참여했습니다. 이번도 부동산 관련된 최고 책임자 장관도 참여한 거고, 한 가지 이색적인 것은 이번에 판궁성 임명장도 직접 참여합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제 대규모적으로 역사적으로 대규모 사상체도다 하는데 재원은 되게 들을 것이냐? 이게 이제 국채 발행 규모를 잘 내놓지 않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특별 채권, 예. 특별 채권 이게 특별 국채가 되겠죠. 국가가 발행하니까 특별 국채를 통해서 자원 조달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국채는 뭘까 하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특별 채권 발행,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특별 채권 발행을 통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려고 했었는데요.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1년 전이죠. 예.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때에도 특별 채권 내지는 특별 국채, 예.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특별 채권이 특별 국채든 예. 국가가 발행하니까 사실 국채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1조 위안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경기라든가 증시라든가 부동산을 잡는 데 실패했죠. 그렇죠. 왜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중국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채권의 공급 물량이 워낙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막에서 나오겠습니다는 그때 당시를 1년 전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국채 공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퍼플리저민 재정 지출 사항, 그다음에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 때 국채 발행이 많이 증가됐죠. 근데 이것이 소화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각국들이 재정 지출이 많은 상태에서 디폴트 우려가 올해 들어서도 전 세계적으로는 79개 사항, IMF에 이제 오늘도 이걸 예.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10월 달에 IMF 연차총회를 앞두고 재정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는 전 세계 국가들이 디폴트 사항이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국채 수요 상당히 힘들죠.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1년 전에는 이렇게 피벗이 단행하지 않으니까 고금리 우려. 그래서 국채 공급은 증가했는데 국채 수요는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초과 공급 상태, 국채 초과 공급 상태니까 중국이 이렇게 국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중국은 더 심했었죠. 그렇죠. 중국은 1년 전의 상황을 보면 1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했습니다는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리창 주대, 지금 시진핑 주도입니다는 리창 언제 아웃됐습니다는 주도의 시진핑 뉴딜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침체 상황이 지속됐었고 경기도 뭐냐 이때 시차를 감안한다면 올해 2분기 이후에 이렇게 경기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 정도의 이렇게 부양책이라면 올해 2분기에는 성장률이 높아져야죠. 또 그때 그렇죠. 예상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가 작년에 이런 예상을 안 했냐. 올해 부양책 때문에 올해 성장률을 4.7, 4.9% 올리겠느냐. 작년에도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구의사 대책입니다. 한 달간 지금 그렇게 대책을 합니다는 올해 안에 성장률이 4.7에서 연간성이 4.9% 올릴 만큼 사실 그 정책 효과가 빨리 나타나냐.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통화정책 그렇죠. 시차는 1년 이상 경고합니다. 이게 외국의 기관들이 반드시 맞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사실 특별국채를 통해서 부동산이든 경기대책을 포함한다 하는데요.
종전보다는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선진국의 피봇이 지금 1년 전과 달리 금리를 그렇죠. 인하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금리 인하된다면 국채에 대한 매력은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여건은 됐습니다는 실제로 중국의 내부 사정을 지금부터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화가 되느냐, 소화가 되지 않느냐. 결국 문제는 재원 조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대규모 이 국채를 발행한다면 부작용 더 커질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최대 6조 위안까지 지금 예. 아까 런던의 김 대표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도 6조 위안 정도 다 잡혀가지고 나오는 상태인데요. 자, 6조 위안의 대규모 정도 국채를 발행한다면 예. 누가 수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먼저 서방에서 수요하는 거가 있고 중국 밖에서 수요하는 거가 있고 중국 내부적으로 수요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홍행커 경제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국제 문제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의 국채 발행한다. 그러면 중국 밖에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홍행커 입장에서 중국의 국채를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매력적인 선택지가 많으니까요.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신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삽니다. 중국의 국가 채무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최고인 300%가 넘는데 예. 이 국채 발행을 걷다 더 넣는다 하면 서방에서 대체로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개인과 기관으로 나눠가게 되는데 중국의 인민들은 지금 경제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의 국채를 사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면 딜러들이 사야 되는데요. 세컨드리 딜러가 있고 프라이머리 딜러가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딜러는 사실 그동안 채권 투자 손실로 인해서 또 중국 정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을 이번만 아니고 계속해서 발행한 상태거든요. 중국이 지금까지 경기 부양책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홍영과 입을 다물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툭하면 나왔죠. 그렇죠. 그걸 전부 프라이머리 이렇게 딜러들이 아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채권에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적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시장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책 금리와 달리 시장의 금리 같은 경우는 억누르는 게 없었으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발생하는 거죠.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이든 모드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셀이 붙는다. 그런데 경기 부양 효과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민간에서는 그만큼 정부가 들이부은 만큼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그렇죠. 크라우딩 아웃 구축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10월 달에 대규모로 이렇게 국채 발행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이후에 성장률이 목표치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1년 전에 그랬던 상황입니다. 지금 1년 후에 다시 이런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 이 특별 채권, 특별 국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국채와 특별 국채는 뭘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특별 채권 내지는 국채는 중국의 공식적인 국가 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요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연구체든가 근데 어쨌든 만기를 갖고 있으면 그때는 채권이기 때문에 누가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서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기 특별 채권을 포함되지 않을 때는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한 310%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동안 특별 채권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중개 공식적인 통계는 국가 채무 비율이 잡히지 않는데 채권이니까 갚아야죠. 채권이 뭡니까? 소유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걸 한번 포함시켜서 국가 채무 실질 중국의 국가 채무 비율을 산정하다 보니까 340% 넘습니다. 그러면 자 중국은 포트폴리오 승에 신흥국도 포함되지 않는 뉴프론티어국입니다. 그러면 신흥국의 위험 수준을 볼 때 지금 60%거든요, GDP에. 예. 국가 채무율이. 여기를 따진다면 5배 이상 상황한 거다. 그렇죠. 5배 이상 상황한 거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원자재 시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돌았던 중국의 망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최대 수요치는 중국의 원유 수요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아무리 전쟁 얘기가 돼도 최대 수요치는 중국이 경제가 저렇게 거꾸러지고 있으니까 국제유가가 뭐냐. 70달러, 80달러 계속해서 안정세를 유지했던 것도 원자재 시장에 중국이 망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수요가 안 되니까 유가도 이렇게 안정된 거죠.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가장 우려되는 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저희가 화상 연결을 통해서 잠시 진단했지만 사실상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기대할 게 거의 없다. 이게 서방국들의 입장 아닙니까? 네, 5년 전 홍다 사태 이후에 예. 부동산 대책 수없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 정도의 대책이 나왔으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꿈틀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중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6천만 채다. 이게 엊그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 통계 보겠습니다. 9천만 채로 늘렸습니다. 우리 국민들 예. 5천만인데요. 이게 한 두 채씩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부동산은 아파트는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아파트는 제 청도, 예. 찡따오도에게 이렇게 격자 교수를 해서 한 학기에 한 번씩 가면요. 그냥 부동산 골차만 만들어 놓고 예. 인테리어 본인 자신이 해야 되니까 살 필요 없으십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9천만 채의 부동산은 아주 굉장히 험악한 꼴이 되는 게 도시경관을 미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중국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은 중국만이 아니라 올 초에 그 BHP 장성에서 얘기했던 또 최근에 다시 했던 여기에 유령 도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쪽으로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국채 이렇게 해서 통계 잡히지 않는 국채 이거 가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림자 금리거든요. 그림자 금리가 지금 GDP 대비해서 65% 수준입니다. 예. 잡히지 않는 이 금융 문제가 GDP 65%입니다. 저게 실체가 뭘까? 신시진핑 대통령의 재산 증식이 아닌가? 이런 쪽이 나오면서 실체가 불명하니까 무디스가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들어서 계속해서 국가 신용등급 문제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잠시에 급하게 나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캐시플링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부동산의 대출을 잡아서 하면요. 예. 그보다는 대출에서 캐시플을 유지를 해야 그렇죠. 리스크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중단됐습니다. 그럼 마진콜이 발생하죠. 마진콜이 발생하면 기존에 투자했던 것을 다시 처분해서 넣어야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침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잠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은 바로 요 가장 문제가 되는 캐시플링의 중단을 해서 오는 요 문제다. 그러니까 돈이 가장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돈이 가장 필요하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중국의 지금 채권 여건을 볼 때는 그러니까 인민행장이 참여하는 거죠. 인민행장. 그럼 인민행이 왜 참여하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인민은행, 이 인민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9.24 대책 나올 때는 증시금융대책이니까 황궁성 인민행장이 참여했습니다. 예. 10월 8일, 10월 10일 재정 나올 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재무장관만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부동산 장관과 함께 인민행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특별국채를 누가 참여하느냐, 누가 사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분도 중국의 국채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재원제, 소화료에 대해 돈을 줘달라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중국 인민행장이 경호처에서 같이 참여하는 게 시장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뭐냐? 소화할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것이 지금 서방에서는 Bond Monetization, 요 부채 화폐 방안이다. 그러면 이 부채 화폐 방안은 자 특별국채를 발행한다. 민간의 수요가 된다. 수요가 안 된다. 서방에서 사주지 않는다. 누가 사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중앙은행이 사주는 거죠. 중앙은행이 사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앙은행이 사주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유동성 공급 대책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9.24 대책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이 2015년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황이 계속해서 10년 전 상황이 계속해서 중국의 9.24 대책이 지금 오늘까지 4차례 대책 발표와 함께 계속해서 9.24 대책 또 그 맞춰서 10년 전 상황이 계속해서 얘기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책이 나오면 이게 좀 잘 통하면 좋을 텐데 통하지 않을 경우에 부작용이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 자금의 이탈세, 더 가속화될 가능성 크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9.24 대책이 한 달도 안 돼서 4차례 발표하는 것. 예.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인위적인 부양책 규모가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측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측이라는 것은 경제권을 감안해서 자 1년 전, 2년 전 예측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4차례 되면서 완전히 엎어놓는 대책이 된다 하면 서방 입장에서는 각종 국가 신용등급이 그다음에 MSGI 이런 건 물론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으로 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는 여기에 뭐냐 모든 걸 흐트러뜨리게 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게 뭐냐 글로벌 스탠다드 신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뢰 문제에 있어서는 인위적 부양책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또 캠플전산 성격의 단기의 성과가 난다 하더라도 결국 국제적으로는 더 신뢰를 멀리게 한다. 신뢰를 더 떨어뜨리게 한다. 그러면 기업들 나가고 다음에 사실 자금도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도 나가는 형국이 된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V4 대책 발표 이후에 달러계 자금 세계 수저로는 달러계 자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겠죠. 자국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또 한국의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 아무리 증권사가 추천하더라도 지금 미국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아까 전에 잠시 얘기해 주셨었는데 2015년, 2016년 얘기를 해 주셨었어요. 그때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지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상황은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2015년 중동 사태 어려웠었죠. 여기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사실 사우디와 이란과의 단교 이렇게 이제 있었고 지금도 이제 이 중동 사태 되죠. 그때도 금리나 대규모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더 낙관론이 더 나왔었어요. 그래서 캠플 주사 때문에 한 10% 이상 올라갔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사우디와 이란과 단교 또 경기 침체 문제로 인해서 그게 25% 폭락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죠. 중동 사태 어렵죠. 대규모로 부양책이죠. 정책 수단도 비슷하죠. 지준율이나 국제발행 동일하죠. 근데 자 2015년 이후에 그때 당시에 대규모 부양책으로서 중국이 지금 낮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잃어버린 10년이 된 겁니다. 잃어버린 10년이 된 겁니다. 2015년 대비해서 뭐가 낮았습니까? 오히려 그때 당시의 경제성장률은 6%, 7% 같습니다. 지금의 경제성장률은 4.7%고 내일 중국의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3분기 성장. 지금 2분기 성장이 4.7%인데요. 3분기 성장률이 4.4%에서 2분기 연속 목표치 미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뭐냐 이것을 감지해서 아마 대규모로 V4서부터 대규모 정책을 발표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부양책이지만 서방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다. 잃어버린 20년, 또다시 1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인위적 부양책은 그만큼 위험성도 많이 갖고 있다. 우리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냐 인위적 부양책 때문에 중국의 주식 겁니다는 부양책은 그 이면에는 책임 문제가 있고 굉장히 부정적 측면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시장의 논리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생겨나는 게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